Hello, good morning, good 안녕하십니까. evening, wherever you are around the world, and welcome 전 to 세계 Social Audit 여러 Session 시간대에서 참석해 session. 주고 계신데요. 2021 OGP 아카데미 사회감사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나오미 호세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메리칸 대학교 책임성 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OGP, KDI 국제정책대학원 책임성 연구센터를 대신하여 모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안내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랑스어, 스페인어, 한국어 동시 통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통역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채팅 창에도 작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줌 Q&A 기능을 세션 내내 켜둘 것입니다. 오늘 수지 펜데 박사님, ARC에서 일하고 계시죠? 그리고 엘셰베 오케치님, 퀄레, 엘셰베 오케치님은 칼레 청년 가버넌스 컨소시엄에서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르시오 쿠냐 피유 교수님은 브라질리아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양력은 후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논의하려는 주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사회감사와 고충처리 메커니즘이라는 주제인데요. 오늘 토론자 분들이 이 주제에 있어서 이 주제에 대한 활동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온 분들입니다. 지난 10년에서 15년간 전 세계 시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들의 불만사항을 제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위를 벌이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런 요구에 대응을 해왔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요. 그래서 이러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냐는 것이 OGP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도화된 방식으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목소리에 대응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OGP에서 논의하는 이유는 OGP가 계속해서 열린 정부 정책에 어떠한 것이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는가에 대한 최신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이를 위해 파트너 기관과 협업하여 증거 리뷰를 실시하고 여러 지역과 주제에 걸쳐 열린 정부 개혁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먼저 사회감사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 GRM에 대한 증거 검토의 공동저자인 수집한대 박사님께서 이 논문과 연구에서 도출된 기본적인 결과를 발표한 예정입니다. 이 논문은 2022년 초 OGP와 ARC가 공동 출간한 예정입니다. 발표 후에는 토론자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 비추어 이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증거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전략을 공고할 것입니다. 패널 토론 후에는 질의응답 세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론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집한대 박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집한대 박사님은 책임 연구센터에서 소속되어 있고 30년 이상 이 분야를 연구해 왔습니다. 사회감사 그리고 정보 접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국제기구에서 몸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박사 논문도 이 분야에 대한 것을 쓰셨습니다. 그 후에는 알셰바 오케치 님이 발표를 할 텐데요. 이분은 청년 리더이고 인권 옹호자이고 활동가입니다. 그리고 가버넌스 컨소시엄에서 일을 하고 있고 커뮤니티 기반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
2001년부터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 컨소시엄에 몸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사회 감사를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요. 개인들 그리고 청년 그룹들을 고용을 하고 적극적으로 정책 수립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여성, 청년에 초점을 둔 의견을 오늘 제시해 주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또 마르시오 크니오 휘요 교수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공법 인스티튜트에서 브라질 공법 인스티튜트에서 일하고 계시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법과 행동과학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브라질에서 발간된 정보의 행동을이라는 저서를 공동 저술하셨습니다. 모두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패널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먼저 수치 박사님의 발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각자 8분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을 초과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오미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어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증거 검토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제 연구 내용을 여러분들께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충 해결 메커니즘과 사회 감사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단어는 다른 문맥에서 다른 국가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논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활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충 해결 메커니즘은 프로젝트 레벨이 될 수도 있고 정부 레벨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고충 해결 메커니즘을 다른 유형의 책임, 요구, 피드백, 아니면 불만, 제기 프로세스와 구분할 수 있는 다른 점은 고충을 다시 해결하고 시정한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사회감사는 사실 많은 리뷰에서 이러한 사회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것이 이 사회 감사를 형성하는지, 그리고 접근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제3자 평가, 또한 역량 강화, 정보 수집 및 평가, 집단 심의를 위한 공개 포럼에서 발견 사항 발표를 포함하여 대중 심의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제3자, 주체자를 포함하는 사회적 책임 접근 방식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의입니다. 사실 이 증거 검토에 있어서 범위적인 부분에 있어서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연구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소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고충 해결 메커니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 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GRM에 대한 문헌이 계속 등장해 왔고 또 열린 정부에 대한 또 열린 정책에 대한 요구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GRM에 대한 증거가 지리적으로나 부문적으로 고르지 않다라는 점을 저희가 발견해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민간 정책이나 아니면 공공보건 그리고 다른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GRM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 GRM인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개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상당히 다양한 국가에서 소규모이지만 계속해서 성장하는 연구 단체가 어떻게 거버넌스와 서비스 제공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 왔습니다. 또한 어떤 에이전시를 통해서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다양한 국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도 이러한 연구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유사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쓰나미로 인한 긴급 상황에서 이 GRM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소외계층 그리고 취약계층은 이 GRM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GRM을 통해서 이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이 국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어떤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압력과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파키스탄이나 아니면 다른 유사 국가에서도 실제로 이런 두려움이나 문제를 직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이 GRM 채택을 위해서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자원과 권한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 GRM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디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도화해서 에이전시 차원에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에 따라서 GRM을 실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민 감시를 공청하는 제도라든지 정부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 실제로 시민들의 고충과 시민들의 불만을 들어야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적 연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영역 자체는 상당히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이긴 하지만 연구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점이 보통 시민사회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중점에 두고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GRM을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불만을 제기하고 불만을 처리하는 플랫폼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혁에 실제로 정부가 관여해서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노력을 통해서 실제 불만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불만이 제기된 후에 실제로 정책 개혁이나 다른 노력을 통해서 공공의 차원에서 이 불만이 다루어져야 하고 이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 감사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 감사는 사실 저희가 많은 증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회 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연구에서 근거를 충분하게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협업 공간을 마련하고 또 제3자 행위자들을 한 공간에 모으고 한 공간에 모음으로써 우리가 함께 공공의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는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입니다. 공공 서비스에서 이 사회 감사라는 용어는 상당히 이상적인 용어입니다. 이 공간이 협업 공간이 존재해야 사회 감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감사를 통해서 실제로 공공 서비스 제공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질적인 이익이 있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이 사회 감사를 통해서 소외 계층과 취약 계층이 불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했기 때문에 소외 계층과 취약 계층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감사와 관련된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도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회감사 프로세스가 잘 작동하는 곳에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주도권을 갖고 이 사회 감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다할 때 실제 이 사회 감사 프로세스가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회 감사를 통해서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이 다른 계층과도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다는 내용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응답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응답 책임성을 높이고 부패를 감지하는 데 더 성공적이긴 했지만 부패를 더 방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감독기관의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사회 감사가 잘 작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 수준의 문제 해결에 국한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 수준 혹은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응력을 저희가 갖춰야 이 사회 감사를 더 개선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굉장히 인상적인 발표를 좋은 해주셨습니다. 수개월 동안 발표를 검토하신 요약을 내용을 잘 요약해서 해주셨습니다.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수백 개 이상의 수백 개의 연구 연구를 문헌을 검토한 것을 알 수 진행을 하신 있었습니다. 것으로 제가 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한 가지는 공백입니다. 연구와 현실의 공백이었습니다. 실제적인 정부들이 상황 간의 실제로 이런 GRM에 대한 간격이 아이디어를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네요. 국가에 따라서요.
하지만 연구는 그다지 많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뒷받침할 만한 많은 연구가 지역에서 오히려 정부의 현재 각자 그 다른 현황보다 상황을 뒤처지고 우리가 있다는 볼 수 느낌을 있는데 받았습니다. 이 연구가 그래도 많은 사례를 다루고자 노력한 것을 그리고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가장 연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되어 이 있는 사회 그리고 가장 감사나 취약한 고충 해결 메커니즘을 통해서 사람들이 소외계층과 이런 메커니즘을 취약계층의 사용할 때 경험하는 권한을 리스크에 더 대해서도 언급을 증진시키고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의견을 더 낼 수 또 있도록 할 수 정부가 있는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면서도 또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사회 합니다. 감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모순 또는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가장 할지도 문제가 중요한 부분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다음은 역할을 통해서 어떻게 더 알실베어의 개선시킬 수 발표를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실질적인 알실버는 관점에서 실제로 이런 사회 살펴봐야 할 것 감사를 같습니다. 두 실행하는 번째로 입장에서 의견을 케냐에서 오신 공유해 연사님께서 주시겠습니다. 발표하시겠습니다. 8분 동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나오미가 정리해 주신 내용에서 그리고 수치 박사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을 비추어 보면 저희의 접근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직 기관의 구성원들을 교육을 시작시키면서 사회감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사회가 더 발전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또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모든 게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인테그리티 액션 기관에서는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이런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모니터링을 지속합니다. 정부가 어떤 그 사업의 관련 분야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공동체가 더 관여를 하게 함으로써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내야 하는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일하고 있는 퀄레 카운티에서는 여성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감사를 실시할 때 특히 여성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성들 스스로도 두려워하곤 합니다. 어떤 문제를 발견을 한다고 해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죠. 또 지금 저희 케냐 국가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폭력 사태 때문에 청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혼란이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시위에도 사회감사에 대한 요소를 녹여내서 목소리를 높인다면 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테그리티 액션에서 시작한 연구 중에 또 하나가 인테그리티 액션은 원래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이 연구는 케냐,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저희는 특히 케냐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사회는 시민들이 실제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케냐에서는요. 일부 공직자들이
무엇을 하든 공동체의 도움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연구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은 시민들이 정보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면 인적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포럼 같은 것을 개최해서 존재하는 법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들이 이렇게 잘 실행이 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포럼에 참여한 커뮤니티가 그런 법, 프로세스, 사업들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와 관련해서 그런 법이나 프로세스에 문제가 확인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도 자기가 그 해당 커뮤니티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팔로우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식별하고 나면 관련 당국 또는 정부 관료가 그런 내용을 전달을 받게 될 텐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담당 사무실이나 부처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멀리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프로젝트들을 모니터링하면서 그 프로젝트가 실행 과정에 있다면 보통은 완료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미 다 완료가 된 프로젝트라면 뭔가 문제가 있더라도 책임을 묻기도 힘들어집니다. 누구도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도 않죠. (2013년에서 14년에) 시작된 이니셔티브도 있는데 2016년에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2017년에도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발견되면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그리고 상호 신뢰도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딘가에 문제가 존재할 때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제 목소리를 누가 귀를 기울여 들으려면 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신뢰가 쌓이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모니터 주체가 어떤 문제를 보고할 때 어떤 자료를 사용한다면 그게 증거가 되고 문제가 제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시한다면 아무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주체들이
자신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문제를 수면으로 올려서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다고 다시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커뮤니티에서 여러 사람이 이것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다시 가지고 갈 수 있겠죠. 처음에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부 관료들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가장 낮은 층위에서 최대한 해결을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시 찾아와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고 관련 커뮤니티에서 불만이 제기되면 그리고 그렇게 결부되어 있는 커뮤니티가 여러 개여서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된다면 더 그 반응 속도는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커뮤니티 구성원들 그리고 모니터링 주체들이 자신들의 연락처를 공유하고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달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뢰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인적 역량을 생각해 보면 인적 역량이라는 것은 꼭 어떤 일을 하는 능력뿐만이 아니고 특정한 문제에 대한 이해도 그런 역량에 포함이 될 텐데요. 커뮤니티와 긴밀히 협업한 경험이 있다면 그런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겠죠.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아니면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really fantastic to hear about your experiences actually implementing these things with people, with communities in 네, 실제로 It's really very interesting. I mean, 케냐에서 사람들과 커뮤니티에서 경험했던 바를 기반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내고 그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면서 더 사회를 활기차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그 인티그리티 액션에 대한 링크를 띄워주신다면 다른 분들도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저희 또한 많은 내용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Q&A 세션에서 조금 더 여러분의 경험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사로는 마르시오 교수님입니다. 지금부터 8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 책임연구센터가 초청받아서 오늘 이 아카데미에서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주제는 하나의 참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브라질에서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또한 브라질 학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로부터 저희가 더 많은 질문과 의견들을 파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 참여 영역에서 저희가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도 존재합니다. 브라질의 참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5년 전에는 브라질의 민주주의 그리고 이 시민 참여 제도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브라질에서는 참여 예산 제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참여 예산 제도는 브라질에서 계속 시행이 되었지만 그렇게 효과가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공정책을 위한 참여 제도가 있었고요. 또 국가 정책에 시민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국가 차원 혹은 지역 차원에서 시민들이 정책 형성을 위한 제안과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참여 예산 제도와 또한 정책, 시민 참여 제도 모두 다른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브라질에 대한 상황을 학계에서 연구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결과는 어느 정도 일관성을 저희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참여 제도가 존재하지만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참여 제도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Simply translate these ouvidorias as ombudsman. So I'll be referring. 옴부즈만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브라질에서 이 옴부즈만 제도를 계속해서 도입을 했지만 사실 완전한 옴부즈만 제도로 작동을 했다기보다는 옴부즈만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브라질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국가에서 이렇게 브라질에서 운영하는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브라질에서 상당히 고유한 제도를 운영한 것이었습니다. 브라질의 이 기관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역할을 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권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나 정부 기관들이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계에서 인용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옴부즈만 제도와 비슷한 제도이긴 하나 옴부즈만 제도와는 분리되어서 저희가 살펴봐야 하는 제도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나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이 옴부즈만 제도를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브라질에서 옴비도리아라고 하는 제도는 예전부터 운영하던 옴부즈만 제도와는 조금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개념 자체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관 내에서 개별 시민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브라질의 제도에서는 시민들이 실제로 서비스, 공공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고충 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고요. 일반적으로 옴부즈만 제도는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지만 브라질에서 옴부즈만 제도, 제가 이 옴부즈만과 유사한 제도는 사실 브라질 정부의 종속기관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브라질의 옴비도리안 제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정부와 다수의 정부 기관에 종속되어 있는 기관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전통적인 옴부즈만 제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옴부즈만과 유사한 제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질문을 던지고 또 생각해 볼 고려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더 다룰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이 옴부즈만과 유사한 제도는 브라질에서 1980년대부터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 연구에서 던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 참여 제도, 참여 기관의 역할 그리고 이 영향이 실제로 주목할 만한지 그리고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연구는 계속 이루어져 오고 있고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정부와 정부 기관이 이러한 종속 기관을 운영하면서 실제 시민들의 자율권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완전하게 극복하고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참여제도가 목표하는 바는 민주주의의 증진입니다. 단순한 선거를 넘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것이 참여제도의 목표라는 점입니다. 현재 브라질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민주주의화를 막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문맥에서 이 참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정말 중점적으로 그리고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서 각각 개별 시민들이 제기한 불만에 응대를 하면서도 종합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브라질 정부와 많은 정부 기관은 이러한 불만 사항과 문제를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다루고 해결하기에는 아직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일단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르시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공간을 가지고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런 수천 가지, 수백만 가지의 민원 그리고 피드백을 통합하고 정리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간도 중요하지만 능력과 역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플로어에서 몇 가지 질문이 이미 들어온 것 같습니다. Q&A 박스에 2가지 질문이 있고요. 더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3분의 연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계속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부터 처음부터 생각을 한 건데요. 정부가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직관적으로 정부에 유리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비록 우리가 지금 OGP 아카데미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요. 정부의 이익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직관적으로 유리할 거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확보한 증거를 보면 GRM, 즉 고충 처리 메커니즘이라는 용어가 점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이 용어가 만들어진 것은 90년대였습니다. 새로운 공공관리 연구를 통해서 조어가 된 단어이죠. 그리고 책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꼭 시민들이 그리고 시민 활동가들이 요구하는 정부의 책임뿐만이 아니고 정부들이 점점 개방적으로 변하면서 그리고 서비스 제공 과정을 민간 부문에 위탁을 하는 경우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탁 방식을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민간 부문 그리고 기업들에 더 초점을 두고 생각을 했을 때 나온 단어가 이 GRM이거든요. 그래서 GRM을 정부 그리고 조직적 차원에서 추진하려면
저희 리뷰에서도 증거를 찾은 바 있지만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런 어떤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가 되기 전에 아니면 시위가 벌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조성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도 여러 가지 시위가 있었고 이런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시위를 벌이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있고 어떤 접근성이라던가 아니면 접근권의 평등성에 문제가 있다면 또는 다른 종류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특정 분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러면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주택, 위생, 식량에 대한 접근이 없다면 다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정부가 정말 기본적인 그런 권리를 위해서 이런 공간을 창조하고 싶어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두 가지 양단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는 내부적인 그런 동기가 있고 외부적으로 그런 시위나 아니면은 시민들의 요구를 미리 차단하려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케냐의 상황은 어떤가요? To have these more institutionalized channels. It seems really obvious to me that rather than having the noise, it's better to have institutionalized channels, but they have to be real. They have to really work, right? What are you finding in Kenya? Yeah, I think what I can say is that 네, I think the external pressure is also too much. And 외부 압력이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trying to compete. They want to be the best. 그래서 정부가 At least we are seen as number one. 그에 맞서려고 하고 And, 있습니다. as the best, it's not only the government celebrates, but also the citizens celebrate. So, and once 정부가 mentioned in the newspapers, 시민을 상대로 시민을 상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doing that, feel the need to also try out something that at least even for them they can be identified and be known. Another thing is also about 또 다른 측면은 the current trend, maybe like the civil society, the fundings that you get. 시민사회가 현재 겪고 있는 변화는 Supposed to address 1, 2, 3, and 4. So if it is not being addressed, if the spaces are not there, it means that such programs cannot happen. 아직 그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When they look at their visitors book, if there's no one has visited that project from inception to completion, then according to some standard, it means that they cannot say that everything is okay. But if people have been coming to visit the project and maybe it's complete, it's easier for them to say that we've had people visiting.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업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쉽죠. 그리고 어떤 기준이 있다고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압력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사회 감사를 실시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모니터링 주체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한테 모니터링을 할 때 무언가를 이렇게 해야 맞다고만 말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문제만 지적하기보다는 잘된 것도 함께 언급을 해달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르시오 교수님도 제리 CSC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GRM의 성공에 있어서 좋은 가버넌스,
listening institutions, if you like? To what extent do they depend on good 즉, 의사결정자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의사결정자들이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가 GRM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부패가 GRM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제도의 내부적인 무결성이 그 성공에, GRM의 성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해보자면요. 부패가 이런 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요소는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들이 예를 들어 제도적인 편향이 더 부패보다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권리를 실행하지 않으려는 그런 편향이 있다면 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역량을 갖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또 가장 갖기 힘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제도가 부패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게 바로 실패로 이어진다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편향이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를 실행을 하고 그 제도에 있어서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또 발생하는 문제가 부패나 어떤 정부 권력의 남용을 실제로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간다면 네라고 먼저 대답을 하겠고요. 특히 브라질의 경우에는 의사결정자들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제약사항도 존재합니다. 제도의 성공은 의사결정자의 능력에도 의존을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도가 실행된 후에 그 실행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실패할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 그리고 의사결정자들의 능력이 GRM의 성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또 있으실까요? 청중분들께서 질문이 없으시다면 제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회감사와 GRM의 가장 큰 힘 중 하나는 가장 소외된 커뮤니티 그리고 취약계층의 잠재력을 열 수 있고 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일 텐데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힘을 실제로 구현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소외계층, 취약계층이 실제로 정책에 참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항상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걸 실현하고 계시나요? 정부들이 어떻게 가장 취약한 계층까지도 제도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쉐버가 답변을 하면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요. 제 경험을 살펴보면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참여의 공간을 조성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층들이 소속돼 있는 공동체에서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취약계층이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티 포럼에 먼저 참여를 해야 합니다. 정부가 공공 참여를 확대하려고 노력을 할 때는 뭐 통역사를 배치한다거나 하지도 않고 적절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나 참석자가 자유롭게 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인상을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주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만 목소리를 내게 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공간을 직접 요구하지 않는 한 저절로 정부로부터 그런 공간이 마련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시민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을 하면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포럼에 저희가 참석을 해보면 먼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소외된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문제나 분야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집단이 이 문제에 있어서 소외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포럼 중에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감을 이런 커뮤니티 포럼에서 얻게 되면 그 후에는 더 다른 플랫폼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스스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예정된 시간을 지난 상황인데요. 수치 박사님이나 아니면 마르시오 교수님께서 이 적절한 참여 메커니즘에 대해서 짧게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국가 그리고 정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국가 레벨이라든지 정책 레벨에서 또 다르게 적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역량과 재정적인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지만 실제로 단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엘셰버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사회의 역할이 정부와 어떻게 협력해서 실제로 이 행동을 일으키고 또 후속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한 그 역할이 제대로 정해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충 해결 측면에 있어서도 그 역할을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의적절하게 이 고충이 해결됐다라는 증거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저희가 연구한 결과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조차도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르시오 교수님께서 발언해 주실까요? I think governments know what citizens need. At least the very basic needs. People need. 저는 정부가 시민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는 실제 시민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본적인 서비스는 시민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많은 중남미 국가에서 이렇게 정부가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실패 사례를 볼 수 있었고요.
따라서 시민의 기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정부의 기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시오 교수님과 오늘 참여해주신 참석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있을 세션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치 박사님과 저희가 함께 고충 해결 메커니즘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